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키워드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 국민들의 관심사니까요. 자, 우선 우리 팀의 16강 진출 두 분 보시면서 어떤 소회를 가지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축구다라는 그런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2002년도에 그때 저 기자할 때인데 꿈은 이루어진다가 저희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20년 만에 다시 그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저도 정말 참 너무 가슴이 벅차던데 맞습니다. 꼭 그리고 또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에서 정말 응원 열심히 해줬던 이 붉은 악마 서포터즈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승패와 관계없이 정말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멋진 경기 선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브라질전은? 브라질전 네. 1대1의 승부차기로 우리가 승! 승부차기스러운 승. 네. 김준일 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제가 몇 개 이제 통계는 아니고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전문 업체 옵타가 전망한 거는 한국이 8강 갈 확률이 14.41%. 그래서 16개 팀 중에서 제일 낮아요. 왜냐면 상대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레이스 노트라는 또 미국 업체가 전망한 거는 23%. 근데 이것도 16개 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쉽지 않다. 근데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런데 4년 전에 독일이 전 세계 1위였는데 그때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은 둥글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8강 갈 것이고 그리고 일본하고 만날 거예요. 그래서 한일전에서 아마 1대0 승으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어입니까? 예. 인간 문어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축구 평론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 말이 꼭 맞기를. 저 한번 지켜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 발언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뭐 이런 발언을 실제로 하셨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건데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 얘기가 나온다? 그것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굉장히 그만큼 위중하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정도 크고 심각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비대위원들과 관저 만찬을 할 때도 그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정책위 의장이 그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법률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장이 어떻게 됐고 다른 분야에 확산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게 어느 분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도 얘기하신 게 아니 하여튼 그래도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근데 정확히 저 표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 또 틀린 것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가 대한민국 우리 자국 국민을 북핵의 위협을 북핵하고 비교를 하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물론 화물연대가 불법이라고 하셨지만은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설령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때려잡겠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나온 거 한번 쭉 보시면은 지금 대통령이 갈등의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전에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 했을 때 그런 얘기 나왔죠. 그리고 뭐 불법에는 더 탐사 관련해서 불법에는 고통을 줘야 한다. 그거를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는 북핵의 위협과 비교를 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정말로 어떤 갈등 조정자로서 최종 국정 책임자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가 만약에 이거를 접으면은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선업 그때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선업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금이 이 정도 낮은데 택배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뭐 수만 명 데려온다고 하는데 조선업의 미래가 어두워졌어요. 지금 무조건 때려잡는다고 지금 대한민국 아까 수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지금 납품 그 길 못 맞춰가지고 좀 배상하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국가 경제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강경기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풀리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뭔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시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네. 때려잡는다고 다 해결되겠느냐? 적대시하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죠. 근데 누가 때려잡겠습니까? 그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건 맞습니다. 국민들 여론도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함으로 해서 업무 재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업무 재개 명령을 내린 이 법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도 2003년도에 파업을 해서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에 법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도 시멘트 공사장에 공사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류도 지금 심지어는 그 주유소 우리가 이제 기름 들어갔으면 품절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부산항 물동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야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갔다가는 가뜩이나 세계 경제 때문에 우리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업무 재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당연히 따르는 게 맞다고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는 민노총에서 내건 구호들 자체가 무슨 그 한미동맹을 해체해라. 그다음에 자주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정치적 구호를 내걸면서 그동안 시위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의 연상선상에서 보면 이번에 시위 자체, 화물연대 시위 자체도 이게 과연 정말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시위인지 아니면 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덮어주겠다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시위인지 저는 후자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그 경과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업무 재개 명령을 내렸고 그 필요에 의해서 내렸다면 거기에 따라서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일단 민노총 총파업도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유와 철강 등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윤 대통령은 타협은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까요? 이렇게 되겠죠. 계속. 계속 이제 누군가는 구속되고 화물연대가 파업 동력이 좀 떨어져서 이를테면 파업을 접거나 아니면은 다 구속되면서 흐지부지, 그러니까 유야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어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거는 완전 언발의 오줌 누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말씀하시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하겠다. 이게 모순이 있다라고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때리셨는데 화물연대야말로 지금 이게 지금 구조가 화주가 있고 화주가 있는 그의 물류 사업자 자회사가 있고 거기에 운송 사업자 있고 그 밑에 운송 주선 사업자 이게 한 5단계가 있어요. 이 5단계에서 중간에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서류 작업만 하고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셔야죠. 이걸 무조건 때려잡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경 대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화물연대 측이나 화물차들이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앞으로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안전운임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런 많은 그런 지입 구조를 좀 개선하는 방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 때려잡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 타겟은 또 누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말 수사는 잘한다. 구속하고 수사하고 지금 오늘 다루는 내용도 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훈 구속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6개월 동안 한 게 뭐냐 이 정부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론 추이가 이제 그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 대체로 좀 호의적이다.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기조를 견제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관저에서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나는 공정하게 하겠다.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고 지지도가 떨어지든 아니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부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시면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아니 만약에 지금 화물연대가 문제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운임제 그것도 3년 동안 연장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영구화해달라. 그리고 다른 업체까지 다 확정해달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파업에 돌입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달라든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갖고서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파업이 아니냐라는 거고 국민들도 알고 계세요, 그거를. 아니 우리 전부 다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세계 경제 어렵고 다들 힘든데 뭐야 이거 자기들만 지금 모든 것 다 해결해 달라는 건가? 이러니까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조건 노조 파업이라면 계속 절절절 매다가 양보하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해 왔던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16명을 구속시켰어요. 화물연대. 그러고 나서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법을 만들었던 그 당에서 지금 반헌법적 조치라고 지금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집행하는 걸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불성설 아닌가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팀들 축구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선전을 하면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리하다 이런 속설이 있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 직접적으로 긍정 평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생각이 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왜 이 지경이냐 이런 것들 막 생각이 덜 나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는 긍정적으로 요인이 있죠. 다만 이제 정말로 직접 이렇게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빼놓고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그때 2002년 그 당시에 축구협회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축구협회장이자 의원이었으니까 이게 네. 묘하게 이제 겹쳐서 그랬던 거고 다른 사례로는 근데 일단 그거랑 상관없이 가야죠. 8강 가야죠. 모처럼 한 마음이 됐습니다. 스튜디오가. 네. 자, 이 여당 지금 비상대책위원이시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현 의원을 따로 만났다. 장시간 관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대통령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건 만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비공개 만남인데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되지? 네. 지난번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 4분을 만났을 때도 그게 그 다음에 공개가 돼서 그 대화 내용까지 막 퍼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공개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당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시니까 만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오갔는지를 몰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김기현 의원은 이거 내가 대통령 만났으니까 그래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좀 힘을 얻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분들 만나는 게 이제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은 또 만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관저 정치 나쁘지 않게 봅니다.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460명 의원을 다 만났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포드 대통령보다 나를 더 잘 대해준다. 이렇게 손을 잡고 좋아했을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 큰 정치 이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범죄자랑 겸상 안 하시는 게 원칙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럼 박홍근 원내대표라도 만나고 예산안도 처리도 좀 부탁하고 이런 게 정치 아닌가요? 확실히 수사는 잘한다. 수사는 잘하는데 정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 아마 2, 3월에 있을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대표에 출마할 분들 이름을 대체로 대부분 검역을 하면서 성에 안 찬다. 이분들 가지고 총선이 되겠느냐라고 했던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아, 이렇게 속마음을 그냥 막 드러내셔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저런 얘기는 당내에서 많이 있어요. 비대위원들끼리 만나도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총선에서 승리해야지.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도 네, 네, 그 네. 제대로 순항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당도 지금 현재 169석이라는 그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서 민주당이 다 관철하잖아요. 자기들 원하시는 것들을 다 관철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소수 여당으로서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된 국정을 펴려면 이 다수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분들이 과연 나와야 되냐. 그래서 저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시기는 만약에 정말 우리 당을 이렇게 확 어필할 수 있는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내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네네. 빨리 당대표를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시기가 뭐 12월이 되든 1월이 되든 2월이 되든 그럼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대표를 우리가 뽑아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저 얘기는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2030 MZ세대를 그 제대로 견인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공천 제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솔직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 총선 그 공천이 제대로 못 됐다라는 비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패배했다라는 이야기들, 자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그 후보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신 것은 좀 의외였어요. 네. 안철수 의원은 또 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건 실수이셨나 무슨 생각이 있으셨나 그건 본인 마음속으로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은 저 세 가지 총선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MZ 세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대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요, 뭐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년 무슨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까지 그 후보들이 그걸 입증해 보이셔야 돼요. 솔직히 지금은 별로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때까지 이분들이 다양하게 뭐 어디 그분들도 2030 세대도 만나고 또 지역도 돌면서 그러면 지지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2030 MZ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고 뭐 수도권을 견인해낼 수 있다. 그런 후보다라는 걸 지금 주자들이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 역시도 경북권 방문하면서 지금 뭐 당권 도전에 열을 올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던데 권성동 의원 당권 도전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사실 그리고 지난번 저 대표 선거에서요. 아무도 이준석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저기 있는 모든 분들 외에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열려 있다. 36살 영선 대표가 영선이 대표가 됐어요. 그게 저희 당이에요. 저희 당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또 등장을 해서 그분이 돌풍을 몰고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자가 되거나 잠재적으로 꿈을 꾸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국민들한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국민들이 괜찮네 라고 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겠죠. 네, 김 의원님은 이제 자당 얘기라서 사람 이름을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김 대표님은 그런 사람이 누가 뭐 혹시 잠재력 인사람 누구 있을 수 있다고?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름만 얘기 안 했지. 한동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어서 입에 근질근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수도권. 예. 그러니까 뭐 서울 출마설에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MZ 세대 그리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진짜 안정적으로 할까 윤심의 뜻에 받들어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하겠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준석이라고. 근데 멀쩡한 당대표 쳐내고 지금 와서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게 참 멀쩡하지 않았어요. 멀쩡하고 왜 쳐내요? 뭐 쳐낸 그거는 것도 아니고. 평가가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뭐 어쨌든 멀쩡한 당대표 찍어내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나오면 땡큐 한나땡 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장관의 매력은 반듯한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입이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정치 깡패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여의도에 있는 대변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이렇게 당대표로 나와서 1년 동안 나오면은 그동안 한동훈의 이미지를 다 깎아먹을 거다. 한동훈 당대표 되라. 제발.
이렇게 이게 약간 민주당의 기류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삽질은 안 해야 되겠지만은 의원들이 최소한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윤심을 받들어서 저도 한동훈 장관께서 한번 당을 한번 국민의힘을 멋지게 이끌어 주시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네, 비사를 네. 말씀드리면 그러십시오. 2002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후보가 될 때 말이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최측근을 부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야, 나 후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후임을. 네네. 그랬더니 뭐 그때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더래요. 근데 나는 솔직히 김중건 비서실장을 주고 싶다. 근데 지지도가 저렇게 안 올라오니 어떡하겠냐. 뭐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김중건 대표를 그때 언급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 모든 정치인들은 결국은 선거 앞두고는 누가 지지도가 높으냐지. 아무리 무슨 뭐 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 한들 네. 그게 승리할 수 없는 대표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무슨 저 대통령실에서 낙점해서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